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노란색의 보색인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의 보색인 녹색은 빛의 색을 표현해내는 예술가들인 인상주의 예술가들에게 어떤 빛이라는 것은 대상물과 빛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이 현상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그림자는 결코 검은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제시하신 분이죠. 이 이론을 많은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마네, 모네라든지 드가, 또 누가 있을까요?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시는 우리 조르주 세라, 그리고 폴 시그냐 이런 분들 또한 이제 뒤에 후에 나오는 점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점을 찍어서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기법이죠. 그 모든 기법에 이 색채의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인간만이 부화낼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을 엮어낼 수 있는, 즉 공감각을 이용한 또 다른 시각화의 완성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이미지는 독일 바이마르에 있는 괴테 하우스입니다. 괴테는 노란색을 아까 우리가 좋은 색이라고 명명한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검은 빛과 흰 빛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검은 빛에 의해서 모든 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등장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색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노란색이다라는 이론을 펼쳐냈는데, 그래서 노란색이 괴테에게는 좋은 색, 희망의 색, 시작의 색, 기쁨의 색이 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괴테 하우스에 가시면 사람을 맞이하는 어떤 응접실, 거실, 그리고 회의실에는 벽을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초록색이 연두빛이 괴테에게는 어떤 의미였죠? 이성의 색이죠. 깨어있을 수 있는 색이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서재, 책을 많이 집필하셨던 괴테의 방에는 벽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벽을 한번 바꿔보실까요? 이분은 원래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독일의 고전주의 문학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파우스트 같은 명작을 남기셨고, 또 그 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연과학자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색채 이론에 대한 본인의 연구 결과의 계진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앞서 함께 감상했던 드뷔시의 달빛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음과 색채와의 연결이었는데, 우리 괴테 같은 경우는 색채에서 감정을 보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만이 부화낼 수 있는 인간의 또 다른 능력과도 결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만의 능력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분들이 예술가 분들이죠. 그 많은 예술가 분들께서 괴테의 이 감성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이면서 인간만이 부화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 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창작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이론을 대거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상주의는 괴테의 이 색채론 없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색이 되게 되는 거죠. 괴테에게는 색채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는 도덕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좋은 얘기들을 가지고서 오늘의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와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9세기 초인데요. 20세기 초에 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던이라는 시대가 미술에서, 문화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던 아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모던에서 그 추상미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추상미술을 이끄신 분 중에 한 분이 칸딘스키가 있습니다. 이 칸딘스키 또한 공감각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음악과 미술의 연관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분이죠. 이분이 괴테의 색채론에 입각해서 초록색과 파란색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뤄내었다고 합니다. 칸딘스키는 괴테의 색채 이론에 의거해서 초록은 안정된 색이고 편안한 색이다. 그래서 악기와 대체할 수 있다면 바이올린이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파란색을 밝은 그리고 어두운 짙은 것으로 구분하시면서 칸딘스키는 밝은 파랑은 플루트가 내는 음의 색과 비슷하고, 어두운 파랑은 첼로의 색이고, 짙은 파랑은
저음의 오르겔의 소리가 아닐까 한다라고 나름의 공감각의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작품 완성을 위한 요소로 혹은 문법으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빛과 감정을 연결하는 공감각, 소리와 보는 것을 연결하는 공감각.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얘기는요. 이러한 공감각의 의미는 괴테가 주장하는 이러한 다양한 또 다른 논리적인 색채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전개는 인상주의 미술만이 아니라 후에 추상미술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다 빨리 그리고 예술가 분들이 또 다른 상상과 독창성을 가지고 새 시대에 맞는 좋은 작품들을 완성하는 길을 열게 하는 어떤 정보였던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공감각이라는 것에 이거에서 사실은 인상주의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20세기 초에 등장하는 추상미술의 전개를 다른 관점에서 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해내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징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그린다고 했을 때 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죠? 시간이 흐르는 그 과정을 색채로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보지 못하죠. 그 생각을 도형으로, 형태로, 색채로, 선으로, 날카로운 선, 부드러운 선, 혹은 끊어진 선으로 표현을 해서 구체화해내죠. 이런 식의 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추상미술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추상미술의 나만의 감정, 나만의 생각, 나만의 희망적인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색채의 활용에 괴테의 이 색채로는 보다 많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 어떤 큰 의미였다고 우리가 보아낼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레브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지만 영혼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문인에게만, 음악가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가들에게도 해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음악의 소리, 멜로디, 리듬 박자가 동시에 형태, 색채의 변화, 움직임으로까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감각을 동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예술 세계에서 20세기 초에 우리는 이 공감각을 이용을 해서 작품 활동을 전개시킨 분을 두 분을 칸딘스키와 파울클레로 들 수가 있고 20세기 후기에는 시청각 문화를 이끌시면서 청각의 시각화를 이끌면서 비디오 예술을 완성하신 백남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칸딘스키와 파울클레 그리고 백남준 우리가 다음 강연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주목하신 것은 청각의 시각화를 유도하면서 공감각의 의미를 본인들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전개해 나가는데 주요한 요소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음악적인 회화를 완성하는 그래서 시청각의 문화를 이끄는 이런 예술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인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감각을 이용한 예술은 보다 더 넓은 반경에서 또 다른 발전과 변화를 도모해 나갈 텐데 그 기대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